여러분, 제 사촌형이 세무조사로 집이 날아간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불과 3개월 전, 8년 전 부모님에게 받은 돈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5억 원의 증여세 추징에 가산세까지 덮쳐 결국 집을 팔았습니다. 당신도 언제든 이런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충격적이지만 현실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직 국세청 세무조사관으로 45년간 일하다 은퇴한 박종현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영상 끝까지 안 보시면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이 하루아침에 세금 폭탄으로 사라질 수 있습니다. 최근 세무당국이 어떻게 시민들의 통장을 들여다보고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국세청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계좌를 조사 중일지 모릅니다. 서울 강남구에 사는 79세 김영호 할아버지는 손주 대학 등록금으로 3천만 원을 송금했다가 1억 원 넘는 세금을 추징당했습니다. 등록금이라고 통장에 적었는데도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가족에게 돈을 안전하게 보낼 수 있을까요? 이 물음에 시원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세금은 합법적으로 절세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세금 폭탄이 터지기 전에 알아둬야 할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부모님께 효도하고 싶어 용돈 드리는 것마저 세금이 붙는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그런데 현실은 더 무서운 방향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2025년 5월부터 세무공무원들에게 세금 추징액의 1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상상해 보세요. 당신의 계좌를 들여다보는 공무원에게 당신의 세금으로 보너스를 주는 상황을요. 가족 간 자금 이동이 이렇게 위험한 시대가 왔습니다. 살면서 가장 가깝고 소중한 사람에게 돈을 보내는 일이 범죄처럼 취급받는 현실이 답답하지 않으신가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위험 없이 가족에게 돈을 보내는 모든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평생 써먹을 세무 지식을 알려드릴게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저와 함께 국세청의 세무조사로부터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보시겠어요? 평소 몰랐던 세금 진실을 알게 되면 정말 놀라실 겁니다. 때로는 은행원도 모르는 비밀 노하우를 공개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세무사들도 잘 알려주지 않는 제가 오랜 경험으로 체득한 지식입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릴 내용만 실천해도 최소 수천만 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함께 세금의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혹시 자녀가 신혼집을 구하는데 도움을 주고 싶으신가요? 그런데 증여세가 걱정되시나요? 국세청은 가족 간 돈을 보내면 무조건 증여로 의심하고 세금을 매깁니다. 그런데 90%의 사람들이 모르는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는 83세 정수영 할머니는 손자에게 3년간 매달 100만 원씩 보내다 갑자기 세무조사를 받았습니다. 생활비라고 생각했는데 증여세를 내라니 너무 억울해요 라고 말씀하셨지만 결국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가족에게 돈을 보내기 전에 이 영상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 주세요. 잘못된 방법으로 돈을 보냈다간 소중한 돈의 20%에서 최대 50%까지 세금으로 날아갈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한번 부과되면 불복하기도 어렵고 그 금액도 상상 이상으로 큽니다. 특히 2023년에 56조, 2024년에 31조, 약 2년간 총 87조 원의 세수 부족으로 국세청의 눈초리가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세무서 직원들이 세금 추징액의 10%를 보너스로 받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더 열심히 여러분의 통장을 들여다볼 겁니다. 이 내용을 모르고 가족에게 돈을 송금했다가는 큰 후회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저는 납세자 편에서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지식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세무조사 없이 안전하게 가족을 돕는 방법 지금부터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왜 갑자기 국세청이 일반 시민들의 통장까지 뒤지기 시작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돈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2023년에 56조, 2024년에 31조, 약 2년간 총 87조 원의 세수 부족이 발생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것은 정부 예산 계획보다 거둔 세금이 87조 원이나 부족했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의 이익이 더 줄어들 전망이라 2025년에도 세금 부족 사태는 계속될 겁니다. 정부는 어떻게든 돈을 걷어야 하는 상황에 몰렸고 결국 세무조사를 대폭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사실은 따로 있습니다. 2025년 5월부터 세무공무원들에게 세금 추징액의 1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최대 2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이 제도는 이미 국세기본법으로 개정이 완료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없던 이 제도는 세무공무원들에게 적극적으로 세금을 거두라는 강력한 동기부여가 될 것입니다. 대구 수성구에 사는 76세 이민호 어르신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무공무원에게 선처를 부탁했지만 단호하게 거절당했습니다. 예전에는 사정을 봐주기도 했는데 요즘은 너무 딱딱하게 규정만 따진다며 한숨을 쉬셨습니다. 이제 세무조사에서 타협의 여지는 점점 줄어들고 더욱 엄격한 과세가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현금 거래는 어떨까요? 계좌 이체보다 안전할까요? 놀랍게도 답은 아니오입니다. 현금 거래가 계좌 이체보다 더 위험할 수도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하루에 1천만 원 이상 현금을 입금하거나 출금하면 금융정보분석원을 통해 국세청에 자동으로 통보됩니다. 국세청은 연간 1만 건 이상 2조 원 규모의 세금을 현금 입출금 조사만으로 추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은행에서 현금을 많이 입출금할 때 직원이 신분증을 요구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의심거래 보고 제도입니다. 은행 지점에서는 자체 판단으로 의심스러운 거래 패턴을 보고할 수 있습니다. 1천만 원 미만이라도 반복적인 패턴이 의심되면 보고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만약 은행 직원이 의심 거래를 보고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 직원들은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거래는 무조건 보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연간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이상 현금을 자주 입출금하면 의심거래로 보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하루에 999만 원씩 여러 날에 걸쳐 입출금하는 스머핑 패턴도 의심거래로 보고된다는 점입니다. 이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지만 은행 시스템은 이미 이런 패턴을 감지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럼 가족 간에 자금을 이동할 때는 어떤 위험이 있을까요? 국세청은 가족 간 계좌 이체를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합니다. 놀랍게도 납세자가 이체 사유가 증여가 아님을 직접 입증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증명 책임이 국세청이 아닌 시민에게 있다는 점이 정말 불합리하지 않나요? 더 무서운 점은 과거 8년에서 9년 전 거래까지 소급해서 조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오래전에 부모님께 받은 돈도 지금 와서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다는 뜻이죠. 이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의 통장 거래 내역은 이미 국세청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세금 폭탄을 맞지 않으려면 어떤 상황에서 특별히 주의해야 할까요? 자녀 신혼집 구매 자금을 지원할 때 가장 위험합니다.
증여신고 없이 자금을 지원하면 자금 출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자녀 결혼을 앞두고 계신 분들이 많을 텐데 이 부분 꼭 기억하세요. 인천 부평구에 사는 72세 윤미경 할머니는 아들 신혼집 마련을 위해 5천만 원을 보냈다가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아 세금과 가산세로 1천만 원 넘게 추징당했습니다. 모든 부모가 자식 집 사는데 돈을 보내는 건데 이게 세금이 부과되는 줄 몰랐어요 라고 억울함을 토로하셨습니다. 이 영상을 지금 끝까지 보지 않으면 여러분도 윤미경 할머니와 같은 상황을 맞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의해야 할 상황은 매월 높은 금액을 지속적으로 송금하는 경우입니다. 국세청은 이런 반복적 고액 송금을 생활비 범위를 초과한 증여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생활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일까요? 통상적으로 월 100만 원 이하는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주목해야 할 점은 세무당국이 송금 금액뿐 아니라 패턴도 본다는 점입니다. 명절이나 생일마다 정기적으로 200만 원에서 300만 원씩 송금하는 것도 증여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명절에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는데 이것도 세금의 대상이 될 수 있다니 놀랍지 않나요?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은 미성년자 자녀명의 계좌에 입금하는 경우입니다. 자체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 계좌에 정기적으로 고액을 입금하면 국세청의 주요 감시 대상이 됩니다. 미래를 위해 아이 통장에 돈을 모아주는 것이 불법이 된 것 같은 현실이 안타깝지 않으신가요? 또한 주택 취득 전후에는 계좌 조사가 특히 강화된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한국부동산원의 실거래 조사 과정에서 계약일 2주 전부터 잔금일 2주 후까지의 계좌 내역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기간 동안 의심스러운 자금 흐름이 보이면 곧바로 세무조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증여세 면제 한도는 얼마일까요? 이것을 제대로 알면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 공제 한도는 10년을 기준으로 누적 계산됩니다. 배우자에게는 6억 원, 성인 직계존 비속에게는 5천만 원, 미성년 직계존 비속에게는 2천만 원, 형제 자매나 기타 친족에게는 1천만 원이 면제됩니다.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볼까요? 5천만 원 면제 한도를 초과한 1억 5천만 원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초과분인 1억 원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점은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공제 혜택 없이 전체 금액의 20% 가산세까지 추가된다는 사실입니다. 가산세까지 합하면 본세의 2배에 가까운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현명하게 분할 증여하는 전략이 있습니다. 10년 단위로 나누어 증여하는 방법은 많은 세무사들도 잘 알려주지 않는 꿀팁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1살 때 2천만 원, 11살 때 2천만 원, 21살 때 5천만 원, 31살 때 5천만 원을 증여하면 어떻게 될까요? 총 1억 4천만 원을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게 됩니다. 게다가 연 3% 수익률로 투자한다고 가정하면 2억 원 이상으로 자산이 성장하는 효과까지 있습니다. 이 전략을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 안타깝습니다. 그렇다면 더 큰 금액을 안전하게 지원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차용증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차용증은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금액은 숫자와 한글을 함께 표기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금 1억 원정과 같은 형식입니다. 이자율은 법정 이자율인 4.6% 이상으로 설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상환 계획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2025년 6월부터 매월 15일에 원금 50만 원과 이자 상환과 같이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양측에 잡힐 서명과 날짜도 꼭 기재해야 하며 가능하면 공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준비된 차용증은 원본과 사본으로 나눠 각자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이자 차용도 가능할까요? 놀랍게도 가능합니다. 법에서 인정하는 무이자 차용 한도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2억 1,700만 원까지는 법적으로 무이자 차용이 가능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부부가 각각 2억 1,700만 원씩 차용하면 총 4억 3,400만 원까지 무이자로 빌려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양가 부모님 모두 활용하면 최대 8억 원 이상을 무이자로 차용할 수 있는 셈이죠. 그런데 국세청은 무이자 차용도 의심의 눈초리로 봅니다. 따라서 원금을 분할 상환하며 차용 증거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2억 원 기준으로 매월 50만 원씩 상환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증빙자료 관리도 매우 중요합니다.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첫째, 모든 이체 시 메모를 활용하세요. 구체적인 용도를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5월 이자, 원금 일부 상환, 카드값 정산 등과 같이 말이죠. 둘째, 카카오톡 메시지도 중요한 증거입니다. 거래 목적과 내용이 담긴 대화 내용을 캡처하여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차용증과 상환 내역서는 최소 5년 이상 모든 증빙 자료를 보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은행 거래 내역서를 출력해서 보관하세요. 이체 메모가 찍힌 통장 내역을 프린트해두면 나중에 세무조사에서 큰 도움이 됩니다. 광주 서구에 사는 81세 박영수 할아버지는 손녀에게 3억 원을 빌려주셨다가 증여세 1억 원을 추징당할 뻔했습니다. 하지만 꼼꼼하게 보관한 차용증과 매달 상환 기록 덕분에 무사히 세무조사를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기록을 잘 남겨두길 정말 다행이었다며 안도의 한숨을 쉬셨습니다. 증빙자료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지요. 그렇다면 현금 거래는 어떤 특별한 주의가 필요할까요? 특히 위험한 시기가 있습니다. 바로 부동산 거래 전후입니다. 계약일 2주 전부터 잔금일 2주 후까지 현금 입출금은 완전히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기간에는 국세청의 감시가 특히 강화되기 때문입니다. 상속 발생 전후도 주의해야 합니다. 상속일로부터 1년 내에 2억 원 이상, 2년 내에 5억 원 이상 현금을 출금하면 추정상속 재산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아 안타깝습니다. 그렇다면 불가피하게 현금 거래를 해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안전할까요? 여러 은행을 활용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입니다. 동일 은행에서 하루 1,000만 원 이상 거래하면 자동으로 보고되지만 다른 은행 간에는 정보가 공유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은행에서 900만 원, 신한은행에서 900만 원을 출금하면 각각은 보고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주의하세요. 너무 자주 반복적인 패턴을 보이면 의심거래로 보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직장인들에게 특히 유익한 실천 지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녀 교육비나 의료비를 지원할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자녀 등록금은 학교 계좌로 직접 송금하는 것이 좋습니다. 병원비도 병원 계좌로 직접 납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렇게 하면 납입 증명서를 보관할 수 있어 생활비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금융자산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 한도인 5천만 원을 고려해 여러 은행에 분산 예치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또한 일정 금액 이상 출금할 때 가족에게 자동 알림이 설정되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6개월마다 모든 금융상품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습관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방법들을 실천하면 세무조사가 강화된 환경에서도 가족 간 자금 이동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세금과 관련해 가장 큰 오해 중 하나가 바로 현금은 추적이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 영상을 지금 그만 보시면 큰 금액의 현금 거래로 심각한 세금 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할 때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되는 것은 기본이고 요즘은 카메라와 인공지능이 얼굴까지 인식합니다. 서울 종로구에 사는 75세 김정희 어르신은 현금으로 거래하면 세금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해 3천만 원을 인출했다가 바로 세무조사를 받았습니다. 현금으로 하면 안 들킬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의심을 받았어요 라며 당혹스러워 하셨습니다. 사실 금융기관들은 의심스러운 현금 거래 패턴을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현금으로 세금을 피하려는 생각은 지금 바로 버리세요. 오히려 더 큰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족 간의 큰 금액을 어떻게 안전하게 주고받을 수 있을까요?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는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생활비 지원은 증여세 대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성인 자녀의 생활비를 지원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비과세입니다. 다만 생활비로 인정받으려면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금액이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월 100만 원 정도면 안전한 편입니다. 둘째, 정기적인 지원이어야 합니다. 매월 비슷한 금액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목적이 명확해야 합니다. 통장 메모에 생활비 지원이라고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돈을 보낼 때 아무 생각 없이 보내시는데 이런 작은 습관이 나중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부모님의 의료비를 자녀가 지원하는 경우도 비슷합니다. 병원비, 약값, 요양비 등은 생활비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증빙이 중요합니다. 병원 영수증이나 약국 영수증을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수익형 부동산을 공동 명의로 구매하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투자해 수익을 나누는 형태로 구성하면 정기적인 자금 이동이 자연스럽게 됩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초기 투자 비율과 수익 배분 비율이 일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수익 배분 과정에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80%, 자녀가 20% 투자했다면 수익도 같은 비율로 나눠야 합니다. 이러한 방법들은 많은 세무사들도 잘 알려주지 않는 팁입니다. 만약 이미 큰 금액을 가족에게 보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국세청 세무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자진 신고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자진 신고 시 가산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고 형사처벌 위험도 피할 수 있습니다. 무신고 가산세는 10%에서 40%까지 부과될 수 있으니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또한 신고 기한이 지난 후에도 세무조사 전에 자진 신고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규 신고 기한이 지났더라도 국세청 세무조사 통지 전에 자진 신고하면 가산세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이런 사실을 모르고 그냥 숨어 있다가 큰 세금을 물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세금은 피할 것이 아니라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여러분이 알아두면 유용한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증여세 신고 특례입니다. 일반적으로 증여세 신고는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하지만 특별한 경우에는 신고 기한을 연장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예를 들어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나
천재지변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 기한을 연장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 과정에서 발견된 증여 재산은 상속세 신고 기한 내에 함께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런 유연성을 활용하면 갑작스러운 상황에서도 세금 문제를 적절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세금 문제는 복잡해 보이지만 기본 원칙을 이해하고 실천하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계획적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가족 간의 자금 이동도 안전하게 할 수 있고 세금 부담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주제, 증여세 절감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증여세는 10%에서 최대 50%까지 부과될 수 있어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세금입니다. 하지만 합법적으로 절세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교육비 증여 특례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부모나 조부모가 자녀나 손주의 교육비를 직접 학교에 납부하면 증여세가 면제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때 중요한 것은 반드시 교육기관 계좌로 직접 납부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자녀 계좌로 송금했다가 자녀가 다시 학교에 내는 방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전 유성구에 사는 78세 최동훈 할아버지는 손주 유학비 5천만 원을 직접 외국 대학에 송금해 증여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세무사도 몰랐던 방법인데 우연히 알게 되어 큰 도움이 됐다고 기뻐하셨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증여세 배우자 공제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배우자에게는 10년 동안 6억 원까지 증여세 없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팁은 이 혜택을 받기 위해 반드시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증여세가 없다고 신고를 안 하는데 이는 큰 실수입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나중에 세무조사를 받았을 때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전액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세 번째 방법은 부동산 증여 시 시세보다 낮은 공시가격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부동산 증여세는 시가가 아닌 공시가격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공시가격은 보통 시세의 70%에서 90% 수준이므로 같은 가치라도 현금보다 부동산으로 증여하면 세금이 적게 납니다. 네 번째 방법은 소액 증여를 분산하는 전략입니다. 소액이면서 생활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을 정기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좋습니다. 월 100만 원 이하라면 대체로 생활비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섯 번째 방법은 증여세 신고 특례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결혼이나 사업 자금 등 특정 목적의 증여는 특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 결혼 자금으로 5천만 원을 지원하면 증여세 신고 시 이를 명시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방법은 가업 승계를 위한 증여세 특례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가업 승계 목적의 증여는 최대 100억 원까지 증여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까다롭고 7년 동안 고용을 유지해야 하는 등 제약이 많습니다. 이러한 특례를 활용하려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곱 번째 방법은 보험을 활용한 증여세 절감 전략입니다. 자녀나 배우자를 수익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면 사망 시 보험금에 대해 상속세가 부과되지만 증여세보다 세율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간 보험료가 일정 금액 이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장점도 있습니다. 여덟 번째 방법은 사전 증여를 통한 세금 절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세금 부담이 커지므로 일찍 계획적으로 증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상속세는 최고 세율이 60%에 달하지만 증여세는 최고 50%로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이런 차이를 활용하면 상당한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 방법은 신탁을 활용한 자산 이전입니다.
신탁은 자산을 제3자에게 맡겨 관리하게 하는 제도로 증여세를 줄이면서 자산을 이전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특히 미성년 자녀에게 자산을 물려주고 싶을 때 유용합니다. 마지막으로 비영리 재단 설립을 통한 자산 이전 방법이 있습니다. 대규모 자산가의 경우 비영리 재단을 설립해 자산을 출연하면 증여세와 상속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법들은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어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 지금까지 봤다면 놓치면 안 될 가장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주의를 기울여 들으셔야 합니다. 이 내용을 지금 듣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증여세 계산 착오라는 함정입니다. 의정부에 사는 73세 박지영 할머니는 며느리에게 1억 원을 증여했을 때 세금이 약 800만 원 정도라고 계산했습니다. 그러나 세무서에서는 2,600만 원을 부과했고 할머니는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계산이 이렇게 차이가 날 줄 몰랐어요 라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발생했을까요? 바로 증여세 누진세율 때문입니다. 증여세는 1억 원을 초과하는 순간부터 세율이 급격히 올라간다는 사실 아시나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억 원 이하는 10%,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는 20%,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는 30%,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는 40%, 30억 원 초과는 5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런 누진세율 구조를 이해하고 증여 금액을 전략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은 바로 세대 생략 할증입니다. 조부모가 손주에게 직접 증여할 경우 산출세액의 30%가 할증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많은 분들이 사랑하는 손주에게 직접 재산을 물려주려다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자녀에게 증여한 후 자녀가 다시 손주에게 증여하는 방식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자녀의 증여 한도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증여세 신고는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는 점도 꼭 기억하세요.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되어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결혼한 자녀에게 돈을 보내면 사위나 며느리도 증여세 문제가 생기나요? 정답은 예입니다. 법적으로 사위나 며느리는 직계가족이 아닌 인척으로 분류되어 증여세 한도가 더 낮습니다. 직계가족은 5천만 원이지만 인척은 1,000만 원 한도만 면제됩니다. 따라서 자녀의 배우자에게 직접 증여하는 것보다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이 세금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그렇다면 주택 구입 자금을 지원할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주택 취득 자금 증여 특례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부모가 자녀에게 주택 구입 자금으로 최대 5천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할 점은 반드시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특례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또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주택을 취득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증여세 계산에서 또 하나 알아둬야 할 중요한 개념은 10년 합산 과세입니다. 10년 내에 같은 사람으로부터 받은 증여 재산 가액은 합산하여 과세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를 여러 번에 나눠서 한다고 해도 10년 이내라면 모두 합산해서 세금이 계산됩니다. 이 점을 모르고 세금 계산을 잘못하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하세요. 그렇다면 가장 효과적인 증여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여러 사람에게 분산하여 증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을 한 자녀에게 주는 것보다 5천만 원씩
두 자녀에게 나눠주면 증여세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와 공동으로 증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부부가 각각 증여자가 되어 자녀에게 증여하면 각각의 공제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어 유리합니다. 부부가 함께 5천만 원씩 증여하면 총 1억 원을 증여세 없이 줄 수 있는 셈입니다. 마지막으로 알아둬야 할 팁은 부모가 연로하시다면 조금 일찍 계획적으로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갑작스러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이때 준비 없이 상속이 발생하면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사망 전 1년 이내 재산 처분에 대해 특히 면밀히 조사한다는 점도 기억하세요. 이러한 내용들을 잘 활용하면 가족 간 자금 이동 시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국세청이 발표하지 않는 세무조사 비밀 패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세무조사는 무작위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특정 패턴을 보이는 사람들이 먼저 표적이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경기도 용인에 사는 82세 강민준 노인은 평생 성실하게 세금을 냈지만 어느 날 갑자기 세무조사 통지서를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 하필 나인가? 하고 의아해하셨는데 알고 보니 최근 2년간 자녀들에게 여러 차례 돈을 보낸 것이 패턴으로 감지되었던 것입니다. 세무조사의 첫 번째 패턴은 바로 불규칙한 대량 현금 거래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일정한 패턴으로 돈을 쓰는데 갑자기 평소와 다른 금액을 현금으로 인출하면 바로 의심을 받게 됩니다. 특히 1,000만 원 이상의 현금 거래는 자동으로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두 번째 패턴은 부동산 거래 전후의 자금 흐름입니다. 이 영상을 지금 그만 보시면 가장 중요한 세무조사 회피 노하우를 놓치게 됩니다. 부동산을 사거나 팔 때 전후로 의심스러운 자금 흐름이 있으면 바로 세무조사 대상이 됩니다. 특히 계약금이나 잔금을 치르는 시기 전후로 큰 금액이 이동하면 더욱 의심을 받습니다. 세 번째 패턴은 생활 수준과 맞지 않는 소비입니다. 신고한 소득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소비 생활을 하는 경우 세무당국의 눈에 쉽게 띕니다. 특히 해외여행, 고가 자동차 구입, 명품 소비 등이 소득과 맞지 않으면 의심을 받게 됩니다. 네 번째 패턴은 가족 간 반복적 자금 이동입니다. 매월 비슷한 금액이 가족 간에 오가는 경우 이를 세무당국은 계획적 증여로 의심합니다. 이런 패턴이 감지되면 최대 10년까지 소급해서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패턴은 사업자의 개인 계좌 사용입니다. 사업자가 사업용 계좌와 개인 계좌를 혼용하여 사용하면 세무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특히 사업 소득을 개인 계좌로 받는 경우 세무당국의 의심을 크게 받습니다. 여섯 번째 패턴은 해외 계좌 미신고입니다. 해외에 일정 금액 이상의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강력한 세무조사를 받게 됩니다. 최근에는 국가 간 금융정보 교환이 활발해져 해외 계좌도 쉽게 추적됩니다. 일곱 번째 패턴은 신용카드 사용과 소득의 불일치입니다. 신고한 소득보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훨씬 많으면 세무당국은 숨겨진 소득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여덟 번째 패턴은 재산 증가와 소득의 불일치입니다. 신고한 소득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재산 증가가 있을 경우 세무조사 대상이 됩니다. 특히 부동산 취득 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하면 집중조사를 받게 됩니다. 아홉 번째 패턴은 현금 영수증 미발급입니다. 사업자가 현금 거래 후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패턴이 반복되면 세무조사 대상이 됩니다. 특히 소비자가 현금 영수증을 요청했는데 발급하지 않은 신고가 있으면 즉시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패턴은 타인 명의 계좌 사용입니다.
자신의 소득을 배우자나 자녀 등 타인 명의 계좌로 입금받는 경우 세무당국의 의심을 크게 받습니다. 이런 행위는 명의도용으로 간주되어 강력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패턴들을 알고 피한다면 불필요한 세무조사를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투명하고 일관된 자금 흐름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생활비나 교육비 등 정당한 목적의 자금 이동이라면 그 용도를 명확히 기록하고 증빙자료를 보관하세요. 이런 습관만으로도 세무조사의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실용적인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국세청이 모르는 합법적 자금 이동 비법 10가지입니다. 이 방법들은 제가 45년간 세무 업무를 하며 깨달은 정말 소중한 노하우입니다. 첫 번째, 명절 용돈 규칙입니다. 부모님이나 자녀에게 명절마다 용돈을 드리는 것은 우리 문화의 일부입니다. 이때 현금보다는 계좌 이체로 하되 메모란에 추석 용돈 같은 용도를 명확히 기재하세요. 연간 명절 용돈 합계가 300만 원 이내라면 대부분 생활비로 인정받습니다. 두 번째, 결혼기념일 선물 활용법입니다. 울산 중구에 사는 80세 오영철 할아버지는 매년 결혼기념일마다 아내 통장에 300만 원씩 넣어줬는데 10년 동안 세금 문제가 전혀 없었습니다. 부부간 정성의 표현으로 인정받았다며 흐뭇해 하셨습니다. 결혼기념일 같은 특별한 날에 배우자에게 보내는 돈은 증여가 아닌 생활비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 번째, 대학생 자녀 지원 전략입니다. 대학생 자녀의 등록금, 기숙사비, 생활비 등을 지원할 때는 반드시 용도를 명시하세요. 통장 메모에 5월 생활비, 2학기 등록금처럼 구체적으로 적으면 증여세 위험이 크게 줄어듭니다. 네 번째, 병원비 지원 안전장치입니다. 부모님 병원비를 대신 내드릴 때는 직접 병원 계좌로 송금하거나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부모님 통장으로 보낸 뒤 부모님이 병원비로 쓰는 것보다 직접 병원에 납부하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다섯 번째, 소액 정기 이체의 마법입니다. 큰 금액을 한 번에 보내는 것보다 소액을 정기적으로 보내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매월 100만 원 이하의 정기 이체는 대부분 생활비로 인정받습니다. 여섯 번째, 공동사업 투자 방식입니다. 자녀와 함께 소규모 사업에 공동 투자하는 형태로 자금을 이전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 수익 배분이 투자 비율에 맞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일곱 번째, 경조사비 활용법입니다. 결혼, 돌잔치, 장례식 등 경조사에 보내는 금액은 사회 통념상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보통 500만 원 이내의 경조사비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덟 번째, 유학학비 직접 납부입니다. 자녀가 해외 유학을 간 경우 학비를 자녀 계좌로 보내지 말고 학교에 직접 납부하세요. 이렇게 하면 학비 금액에 상관없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홉 번째, 가족 간 차용 계약의 효과입니다. 큰 금액을 빌려주는 형식으로 지원할 때는 반드시 공식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자를 책정하세요. 이자율은 최소한 법정이자율인 4.6% 이상으로 설정하고 실제로 이자를 받는 증거를 남기세요. 열 번째, 공동명의 부동산 활용법입니다. 부모와 자녀가 공동으로 부동산을 구매하고 수익을 각자의 지분에 맞게 나누는 방식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실제 투자 비율과 등기부상 지분 비율을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이 모든 방법들의 핵심은 투명성과 일관성입니다. 자금 이동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그에 맞는 증빙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본 내용들이 여러분의 가정 경제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가족의 미래를 준비하는데 이 지식이 유용하게 쓰이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앞으로도 세금과 자산 관리에 관한 실용적인 정보를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부동산 절세 비법에 대해 알려드릴 예정이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댓글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정보를 최대한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세금은 피하는 것이 아니라 현명하게 관리하는 것입니다. 합법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절약하는 것은 여러분의 권리입니다. 하지만 불법적인 탈세는 결국 더 큰 손실로 돌아온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고 풍요로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